점점 방콕 도심 곳곳에서 작동이 멈춘 재난 대응 시스템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만든 태국의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패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한국처럼 만들지 못했나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번지자 태국 방재청 수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의 고백은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방재청장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연구 과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오슬로 국립기술대 출신 도시안전 연구자로서 아시아 도시 안전 모델, 국제 비교 연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이니까요. 제 이름은 소피아 옌센입니다. 36의 나이에 이미 유럽 내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태국 방재청의 초청으로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자랑스럽게 시스템을 소개하더군요. 한국형 도시안전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설명을 듣던 중 내부 설계도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직감이 울렸습니다. 겉모습만 비슷할 뿐이었어요. 알고리즘 구조도 센서망 연동도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외관만 보고 엔진 없이 만든 모형 같았죠. 저는 서울 재난본부에서 반년간 연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어요. 센서가 도로 진동을 감지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고 동시에 지하철이 감속하고 시민들의 앱에 대피 메시지가 전송되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술로 구현된 본능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이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국 방재청의 한 기술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보다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이 연결성에 있어요. 설명하는 내내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방콕의 화려한 밤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제는 될지언정 진짜가 되지는 못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가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죠. 다음 날 아침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날 태국 방재청의 공식 초청으로 방콕 외곽에 있는 센서 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커다란 스크린에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얼핏 보기에는 서울의 시스템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보였어요. 이 시스템은 이상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죠. 그의 대답에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그렇다면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 급격한 강수량 증가나 지진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동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의 답변은 제가 우려하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비정상적인 데이터야말로 가장 주의 깊게 분석하는 대상이었죠. 그것이 실제 재난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차이점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틀 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콕 외곽에서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런데 경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센서가 비정상 데이터로 판단해 자동으로 무시했다고 해요. 그 결과 도심 지하차도가 침수되었고 차량 17대가 고립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스마트 안내 전광판이 계속해서 정상 작동 중이란 문구를 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달려갔을 때 이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한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비싼 장식품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태국 방재청으로부터 긴급 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관계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제가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연결성의 부재입니다. 센서와 경보,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 시스템의 겉모습만 가져왔을 뿐 그 핵심은 놓치고 말았죠. 제 말이 끝나자 한 기술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후였고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방콕 북부에서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지진 감지 시스템이 오작동하며 한쪽 지역에만 과잉 대피 경보가 울렸어요. 그 와중에 실제로 위험한 지역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경보가 울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당황해 무작정 뛰어나왔고 실제 위험 지역에서는 아무도 대피하지 않았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흉내만 냈지 의미는 없었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시스템과 비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태국 방재청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나 설명도 없었죠. 그러다 이틀 후 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익명으로 언론의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 한국 시스템은 비공개 알고리즘이 많아 유사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구조는 따라가지 못했죠. 그의 고백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곤경에 처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형태만 모방하는 것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한 현지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연구자라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지만 전문가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단순히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시스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태국의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죠.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하느냐입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센서, 알고리즘, 대응 체계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인터뷰 이후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궁금해했어요. 진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한국의 것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인터뷰 다음 날이었어요. 태국 전역에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관한 자료들이 활발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전에 썼던 한국 시스템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줬던 거 아냐? 그 한 시민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 전 태국에 파견된 한국 기술자들이 시범 운영했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예산 문제와 정치적 이유로 전면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소식은 태국의 한 방송국 탐사 보도팀이 한국 기업이 과거 제안했던 원안과 현재 시스템의 차이를 공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 명료했어요. 전체를 연결한 설계 vs 부품만 흉내낸 조립. 한국 기업의 원안은 모든 요소가 하나로 통합된 유기적 시스템이었던 반면 현재 태국의 시스템은 각각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조각난 퍼즐 같았죠. 저는 그날 오후 태국 대학의 공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들의 열정과 진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했고 태국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소피아 교수님, 한국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은 무엇인가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모든 기술과 알고리즘은 결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한국 시스템은 기술적 화려함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언제 작동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블랙박스가 아니라 유리상자 같은 시스템이죠. 간담회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했고 언젠가는 태국에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어요.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재청장이 직접 나서서 최근의 시스템 오작동에 대해 사과했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존중합니다. 이제는 겸허한 마음으로 협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고 단지 한 명의 한국 연구원이 짧은 코멘트를 남겼을 뿐이었죠. 우린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외면했던 이유를 돌아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에 태국이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비용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후에 태국 방재청의 한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의 결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실은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첨단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중국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이라.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태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적, 정치적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한국 시스템을 모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기술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택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방콕 시내의 한 카페에서 태국 엔지니어 몇 명과 만났어요. 그들은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죠. 한 엔지니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 통합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점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진정한 혁신은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방콕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처럼요. 며칠 후 태국 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태국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콕 공과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주도 재난 대응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시민들이 직접 재난 상황을 신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아 자문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주말마다 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참여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단순한 솔루션에 집중했고 무엇보다 사용자인 시민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죠. 소피아 선생님, 우리가 만드는 이 시스템이 정부의 것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효과는 얼마나 복잡하고 첨단인가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 정부에서 조용히 한국의 복구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태국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갔죠. 일부는 한국이 태국의 초기 거절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았고, 다른 일부는 한국이 태국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해석했어요. 저는 서울의 지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은 없지만 민간 기업들은 이미 태국 시민단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시민 대 시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한국은 태국 정부가 아닌 태국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술의 최종 목적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학생들과 함께한 작은 성과 발표회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앱을 사용한 시민들이 직접 와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앱 덕분에 지난번 폭우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첨단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연구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태국 방재청으로부터 최종 보고서 발표 요청을 받았어요. 이 몇 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평가와 제안을 공유해달라는 것이었죠. 발표 당일 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모양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죠. 이어서 한국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을 중심에 두는 철학,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운영 방식 때문이에요. 청중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방재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을 표시했죠. 발표가 끝난 후 그는 직접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소피아 박사님, 솔직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날 오후, 방콕 공과대학의 학생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그들의 프로젝트는 이제 방콕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협력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소피아 선생님, 우리 앱이 이제 1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어요.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비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있다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짜 비밀은 없어요. 다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뿐이죠. 여러분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노르웨이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서울 출장 당시 받았던 비상 대피용 경고 팔찌를 발견했어요. 작고 단순한 장치였지만 위험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였죠. 그것을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팔찌 안에는 한국 기술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지만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술이었죠. 내일이면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모두 싸고 호텔을 나서려는 순간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태국 방재청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이건 우리 팀이 만든 새로운 비상경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한국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했어요. 피드백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의 경고 팔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디자인의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대신 우리 태국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몬순 기후, 우리의 통신 인프라, 그리고 태국인들의 사용 패턴을 고려했죠. 그의 진지한 태도와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감명받았습니다. 태국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길의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콕 공과대학 학생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모여 있었죠. 그들은 손수 만든 작은 기념품과 감사 카드를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 우리는 이제 한국과 직접 교류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오슬로에도 들를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방콕의 도시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오래된 사원들이 보였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태국의 기술 발전 과정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서구나 이웃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요. 비행기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서서히 작아지는 방콕의 모습을 바라보며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흉내 내려다 실패한 태국의 사례라는 제목 아래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모양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작동한다. 라고 서두를 시작했죠. 이어서 태국의 실패 원인과 그들이 배운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어요. 한국을 흉내 내려다 실패한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술이 왜 작동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서 겪는 공통적인 과제였죠. 비상 대피용 경고 팔찌를 꺼내 손목에 차보았어요. 단순한 장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스템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이었죠. 비행 중에 한 태국 승무원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맞으신가요? 제 동생이 방콕 공과대학 학생인데 박사님 강연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녀와 잠시 대화를 나누며 느꼈어요. 제가 방콕에서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작은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 그것이 자라날 차례였습니다. 오슬로에 도착한 후 대학에서 첫 강의를 준비하면서 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학생들과 나눌지 고민했어요. 단순한 실패 사례가 아니라 기술 발전과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접근하기로 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국의 이야기가 이미 국제뉴스로 알려졌던 모양이에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복제는 될지언정 진짜가 되지 못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슬로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태국 학생들이 선물한 작은 기념품과 방콕 공과대학에서 보낸 공동 연구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이메일을 열어보니 태국 방재청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마침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태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요. 창가에 서서 서서히 저물어가는 오슬로의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기술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이요. 비상 대피용 경고 팔찌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시스템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이었지.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국경도, 어떤 문화적 차이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새로운 연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콕에서의 경험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기술이 아닌 사람을, 복제가 아닌 이해를 우선시하는 소중한 교훈으로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쿄 금융가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트 은행원이 한국 지사로 발령받은 후 문화적 충격과 인식의 변화로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도쿄 마루노우치의 유리 빌딩 48층 제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던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사무실에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죠. 나카무라 켄, 자네를 한국지사로 파견하기로 했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 미즈호 은행 투자부서 최연소 팀장인 저를 한국으로 보낸다니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웃으며 머리를 흔드셨습니다. 반대야. 자네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한일 금융 프로젝트를 맡기려는 거라네. 겉으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승승장구하던 제가 왜 하필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한참 배워야 할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그날 저녁 아내 유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뜻밖의 반응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와, 대단하네. 서울에 가면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 유키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희 아이들 타로와 미카도 엄마의 흥분에 덩달아 좋아하더군요. 서울에 가면 K-팝 스타들 볼 수 있어? 어린 미카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에 더 황당해져서 잠깐, 왜 다들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간다고? 라고 물었더니 유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거예요? 요즘 한국은 정말 발전했다고요. 제 친구 사토코도 서울 여행 다녀와서 스마트시티 기술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결국 저 혼자 먼저 가서 환경을 확인한 후 가족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짜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보는 한국 드라마조차 눈에 거슬렸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일본 문화가 훨씬 세련되고 깊이 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지사의 박상우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카무라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름 정중한 인사였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최소화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관찰하며 계속해서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도로는 좀 넓지만 도쿄만큼 질서정연해 보이지는 않는군. 건물들도 화려하긴 한데 일본의 정갈한 디자인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 회사에서 마련해준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도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현관 앞에 서서 물었더니 박상우 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최고급 단지로 손꼽히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패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뭡니까? 제가 묻자 박상우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죠. 이건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이걸로 집안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요. 그는 신이 나서 설명했지만 저는 속으로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제 아파트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그리웠어요. 입주 첫날 밤 몹시 피곤했지만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 지사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죠. 잠을 청하려는데 방이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이맘때 난방이 잘 되는데 한국은 역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아까 박상우 부장이 알려준 스마트홈 앱이 생각났어요. 에이, 어차피 작동도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앱을 열어 난방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어 바닥을 만져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 날 출근길에 박상우 부장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바닥이 따뜻해졌는데 그게 무슨 시스템인가요? 박상우 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는 겁니다. 일본에는 없나요?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어요. 우리 일본의 첨단 기술로도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시스템이 여기 있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한국 지사에 첫 출근하는 날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본사보다 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옆자리에 김주현 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사양하고 싶었지만 첫날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구내식당에 가는 줄 알았는데 김주현 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녀가 설명했어요. 배달앱이에요. 여기서 음식을 시키면 회사로 가져다 줍니다. 반신반의하며 간단한 덮밥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음식이 도착했어요.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이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다양한 옵션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배가 고파졌는데 문득 점심때 사용한 배달앱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될까? 반신반의하며 앱을 열어 라멘을 주문했어요. 놀랍게도 40분 만에 따끈한 라멘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 유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 라멘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서울 생활은? 유키가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냥 그래. 일본만큼 편리하진 않아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일주일째 점점 적응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한일금융협력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 전에 준비하던 중 갑자기 모든 컴퓨터 화면이 꺼지며 정전이 됐습니다. 역시 인프라가 부족하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3초도 안 돼서 비상 전원이 가동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이전 상태로 복구되었어요. 박상우 부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빌딩은 순간 정전에도 모든 데이터가 보존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효율성에 감탄하고 있는데 미팅에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제안한 금융 모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혁신적이었어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미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카무라님. 김지원 이사가 제 의견을 물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검증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간신히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로비에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거 쓰셔도 돼요.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사람과 마주쳤어요. 자기소개를 나누고 보니 그분은 김민수라는 정보기술 회사 대표였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나오니 갑자기 스마트홈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깜빡이고 온도가 마구 올라가고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쓸데없이 복잡한 시스템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 화가 나서 벽을 쳤더니 오히려 더 심하게 오작동했어요. 하는 수 없이 아까 만난 김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며 곧바로 왔어요. 아, 이거 간단한 문제네요. 네트워크 설정이 초기화됐나 봐요. 그는 몇 번의 조작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했죠?
우리 시스템이 좀 달라서 적응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매뉴얼 보내드릴게요. 김민수는 친절하게 스마트홈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외출했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귀가 시간에 맞춰 다시 적정 온도로 돌아오죠.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일본 시스템도 나름 효율적입니다만 이튿날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지하철 지연 예상. 버스 21번 이용 권장. 이 알림을 보고 버스로 갔더니 정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앱이 이렇게 정확하다니 놀라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경험은 계속됐어요. 일본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는데 한국 지사의 시스템이 훨씬 선명하고 끊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쿄 쪽에서 연결이 몇 번 끊겼는데 서울 쪽은 문제가 없었어요. 박상우 부장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빌딩은 초고속 인터넷이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문제가 생겨도 자동으로 전환돼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제 아파트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 바닥 난방, 온돌이라고 했나요? 정말 일본에는 없는 건가요? 김주연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온돌은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써온 전통 기술을 현대화한 거죠. 정말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에 진정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심 감탄했지만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야근이 계속되던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배가 고팠지만 도시락도 떨어지고 편의점에 갈 힘도 없었어요. 문득 배달앱이 생각나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시스템이었죠. 곧 따뜻한 국수와 반찬이 도착했어요. 한국 동료 이준호 차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배달 문화에 적응하셨네요. 처음엔 싫어하셨잖아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편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준호 차장은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출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이었다면 가족이 병원에 데려갔겠지만 여기선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고통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박상우 부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까요? 아니면 제가 차로 모실까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하지만 박상우 부장은 제 말을 무시하고 바로 안내했어요. 이미 예약해놨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로 가겠습니다. 일본어 통역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픈 와중에도 그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 일본어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장염이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 시스템도 놀랍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제 진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업데이트되고 처방전도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었어요. 치료를 받고 회복실에서 쉬는데 병원에 말림이 왔습니다. 귀하의 처방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수령 위치 1층 약국. 모든 것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환자 중심의 디지털화된 접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유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지내?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팠던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칭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여기 병원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약국으로 가고. 유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좋은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네요. 그제서야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아, 그게. 의료 시스템 하나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날 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방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돌 난방이 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휴식이 필요해서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니 모든 업무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었습니다. 일본 본사와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었고 문서 공유도 원활했어요. 이런 효율적인 원격 근무 환경은 도쿄 사무실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민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는 직접 끓인 미소시루를 가져왔더군요. 일본식 된장국인데 한국인이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김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이웃사촌이라고 우리 문화에서는 이웃이 가족처럼 중요해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렌즈를 통해서만 이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복귀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일본 본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키라 이시다 이사님, 저의 직속 상관이자 멘토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국 지사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오신다니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저보다 더 보수적이고 일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도 강했죠.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아파트의 게스트룸을 준비해드리기로 한 거예요. 공항에서 이시다 이사님을 맞이하고 함께 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시다 이사님은 창밖을 보며 연신 하는 소리를 냈어요. 역시 일본만큼 정돈되어 보이지는 않네. 자네 적응은 어때? 예상대로의 질문이었죠. 한 달 전이었다면 동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기술은 일본보다 앞선 면이 있어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해하셨어요. 나카무라 군, 자네 세뇌라도 당했나?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라는 건 상식 아닌가? 아파트에 도착해서 제가 현관문을 스마트폰으로 여는 것을 보고 이시다 이사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보안이라고 한다니. 열쇠가 제일 안전하지.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시다 이사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넓고 모던한 인테리어, 탁 트인 거실 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저녁 드셨나요? 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됩니다. 제가 설명하자 이시다 이사님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도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 하지만 정확히 25분 만에 도착한 다양한 한식 요리들을 보고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시다 이사님이 피곤해 보여서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물었어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방을 데우려면 어떻게 하지? 제가 스마트폰으로 게스트룸 바닥 난방을 켜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요. 다음 날 아침, 이시다 이사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카무라 군, 이 바닥 난방 시스템 말인데 정말 편안하게 잤어. 일본의 에어컨 난방과는 차원이 다르군. 그의 입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칭찬이 나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에 이시다 이사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배달 문화, 스마트시티 기술 등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전의 비판적인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프로젝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어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리스크 분석 모델은 이시다 이사님의 눈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개발한 팀은 누구지? 그가 물었어요. 김주현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팀장입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인 분석이군요. 도쿄 본사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어. 미팅이 끝난 후 이시다 이사님과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카무라 군,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에 대한 자네 생각이 바뀌었나?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단 하루 만에 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건 아닐까? 이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멘토마저도 인정한 사실을 이제 저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시다 이사님이 떠나고 3일 후 갑자기 일본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였어요. 이유인즉슨 한국팀이 제안한 모델이 일본의 금융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였죠. 이 소식을 한국팀에 전해야 했어요.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밤낮으로 준비했던 김주현 대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회의실에 모두를 소집했어요. 안타깝게도 본사에서 프로젝트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상대로 팀원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금방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김주현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일본 시장에 더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면 되겠네요. 리서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회복력과 전문성에 감동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한국팀의 모델이 정말 혁신적인데 그냥 낯설어서 거부하는 건 아닐까? 결심했습니다. 도쿄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부사장님과 통화하며 한국팀 모델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리스크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 문화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부사장님은 제 열정에 놀란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 군, 자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좋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하지만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전화를 끊고 한국팀에게 달려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프로젝트 계속 진행합니다. 단, 일본 시장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해요. 팀원들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김주현 대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나카무라님.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 함께 야근했어요. 한국팀의 혁신적 모델과 일본의 금융 문화를 조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두 문화의 장점이 더해져 원래보다 훨씬 강력한 모델이 탄생했어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처음에는 훈련인 줄 알았는데 곧 진짜 화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층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했어요. 당황한 팀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비상구로 이동하세요. 대피하는 과정에서 김주현 대리가 갑자기 돌아섰어요. 우리 데이터, 백업 안 된 파일이 있어요. 그녀가 자리로 다시 뛰어가려는 순간 제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내가 가겠소. 제 안전보다 프로젝트와 팀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제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다행히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상황을 통제했고 큰 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국 건물의 화재 대응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환기 시스템이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빌딩들도 이런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느냐는 것이었죠. 제가 한국팀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듯이 그들도 저를 팀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본사에 보낸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팀의 혁신적 접근과 일본의 안정적 방법론이 결합된 모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어요.
부사장님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셨죠. 나카무라 군, 자네의 선택이 옳았어. 앞으로도 한국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이 성공은 제 마음의 마지막 장벽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파트의 온돌 난방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갔습니다. 일본의 에어컨 난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함이었죠. 그날 저녁, 아내 유키와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제 서울로 와도 좋을 것 같아. 집도 찾았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봤어. 유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요. 우리도 준비 다 됐어요.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유키는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유키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은 창밖으로 높이 솟은 빌딩들을 가리키며 신기해했어요. 아빠, 저 건물 진짜 높다. 타로가 외쳤습니다. 미카는 서울거리의 밝은 네온 사인에 매료된 듯했죠. 도쿄보다 더 반짝반짝해요.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긴장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족들이 이곳을 어떻게 생각할까? 현관문을 스마트폰으로 열자 유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와, 이게 스마트홈 시스템이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넓은 거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너무 넓어요. 도쿄의 좁은 아파트에 비하면 거의 2배는 넓은 공간이었죠. 유키는 주방으로 걸어가 스마트 냉장고를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다 음성으로 제어돼요? 대단하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저녁이 되어 기온이 떨어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유키가 추위를 느끼며 물었어요. 난방은 어디서 켜요? 제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온돌 난방을 켰죠. 몇 분 후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유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닥이 따뜻해요. 유키는 신기한 듯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녔어요. 아이들도 곧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워 온기를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좋아요. 마치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유키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난방 시스템 정말 대단해요. 일본에서는 왜 이런 걸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경험해보니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더라고. 온돌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래. 그날 밤 가족 모두 온돌 바닥의 따뜻함 덕분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유키가 말했어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평소엔 아침마다 허리가 아팠는데. 아이들도 평소보다 훨씬 상쾌하게 일어났죠. 미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요, 아빠. 여기 계속 살자요. 이튿날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등록시키고 유키와 함께 서울 구경을 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부터 북촌의 전통 한옥까지 서울의 다양한 매력에 가족 모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유키는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이 앱으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한국 생활 6개월째, 저희 가족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키는 한국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이웃 주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김민수의 아내 소연 씨와는 벌써 절친이 되었더군요. 회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끈 한일 협력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본사에서 저를 한국지사 부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맡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일본 시장에 도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본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과 김민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민수가 물었어요. 나카무라 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생각하면 많이 달라졌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성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유키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온돌 난방은 정말 최고예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소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돌아가실 계획인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겁니다. 사실 본사에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을 일본에 도입하자는 제안서를 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김민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 시스템에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이루게 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은 온돌 바닥에 누워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타로가 한국어로 바닥이 따뜻해요라고 말하자 소연의 아들 민준이 일본어로 기분 이 데스네라고 대답했어요.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유키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하지 않아? 처음엔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는데. 유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견을 버릴 수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구나.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니. 바닥의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장점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는 바로 제가 처음에 불평했던 그 바닥 난방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온돌 바닥 위에서 자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유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행복한 한국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